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할 제목을 좀 잡아봤어요. 제목을 이렇게 잡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적인 자녀 교육을 위한, 좀 길어요, 부모의 바른 교육적 자세. 써볼까요? 성공적인 자녀 교육을 위한 부모의 바른 자세. 성공적인 자녀 교육을 위한 부모의 바른 교육적 자세. 요거 아마 몇 시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공적인 자녀 교육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바른 부모의 교육적인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세가 바르지 못하면 교육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기의 교육적인 자세를 잘 생각을 안 해요. 뭐만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것만 알아요. 또 얼마나 내가 그놈을 위해서는 정말 내 생명도 아깝지 않은데, 그건 사실이거든요. 그건 아이들도 알아요. 애들이 그걸 몰라서 잘못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어디서 제일 힘든가 하면 자세가 틀렸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대부분의 부모가 그거를 몰라요. 그리고 자기 마음만 알고요, 또 얼마나 잘 가르치려고 애썼는가 하는 교육적인 내용이 옳다 그르다만 알지, 그걸 어떤 자세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는가, 그 자세가 아이들에게 받아들여지는지 또 상처가 되는지는 조금도 생각지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때, 저도 자식을 기르는 부모고, 제가 또 어려서 부모한테 자라난 자녀이고,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자녀 교육에 있어서 실패한다면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세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른 자세를 갖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 실패하는 부모는 없어요. 대부분 다 사랑해요. 아이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참다 결국은 터지는 것인데, 이 몇 시간에 걸쳐서 한 2-3시간, 길어지면 한 4시간 정도 이 자세에 대해서만 한번 우리가 다뤄보려고 합니다. 부모가 갖추어야 할 바른 교육적인 자세, 첫 번째를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녀를 인격으로 대화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다 아는 말인데 지키질 않아서 그래요. 놓쳐서 그러는데, 존경받는 장로님 한 분이 계셔요. 정말 교인들에게, 목사님에게까지 존경받는 교수님이 계셔요. 60대 초반이신 것 같아요. 대학의 교수님이에요. 아주 실력 있는 교수님이에요. 국가적으로도 인정받는 교수님이에요. 삶과 신앙이 일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모범적이고, 그 교회 목사님이 나는 그와 같은 장로님과 목회하는 것이 참 축복이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목사님으로부터. 참 훌륭한 분인데, 얼마 전 그분을 만나서 얘기하다가 그 자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조금 나하고 생각이 달라서 좀 생각을 해본 일이 있었어요. 뭐 실명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한 예화를 들면, 딸 하나가 대학생 때 이제 지방대학을 다녔다 그래요. 학기를 마치고 집에 올라왔는데 머리를 노랗게 염색하고 온 거예요. 샛노랗게 염색하고는 토요일날 왔다가 늦게 왔다가 난 주일날 교회로 오는 바람에 아버지가 기겁을 했어요. 그래서 장로님 어떻게 하셨어요? 궁금해서 물었어요. 그래서 뭐 흥분도 안 하고, 그분 그렇게 흥분하고 그러실 분이 아니니까 딱 불러 세워놓고 한마디로 얘기했대. 너 18살 넘었으니까 나가도 좋다.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답죠. 미국엔 18살 지나면은 독립하니까 너 18살 넘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고 나가서 살 수 있다. 나가 산다면 나가 살 수 있도록 해주마. 그러나 나하고 같이 살려면
이거 지워라. 딸이 고민을 하더니 결국 가서 이걸 다시 까맣게 다시 염색을 하고 왔다 그랬어요. 내 집에서 살려면, 나하고 같이 살려면 내 식에 따라야 한다. 그게 그분이 딸에게 하신 얘기였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맞아요? 내 집에서 나하고 같이 살려면 내 식에 따라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저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바로 자세에 대한 문제예요. 많은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자세가 바로 그런 식의 자세예요. 근데 이게 자녀 입장에서 보면 아주 기분 나쁜 자세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저도 둘째에게 똑같은 실수를 했어요. 우리 둘째 놈이 착한데 고집이 세요. 착한 아이가 고집이 세면 뭐 이게 밑도 끝도 없이 세잖아요. 아이 뭐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웬만해서 말을 한 번 이렇게 부딪히면 수긍을 잘하네요. 화가 나서 나도 못하게, 이놈아 나하고 살려면 내 말 들어, 아니면 나가. 그랬다 혼났어요. 그놈한테.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잘못했거든요. 아버지, 나는 나가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나가 살 수 없는 능력이 없는데 그걸 믿기로 나가서 나가 살려면 나는 어떻게 해? 너무 비겁하다는 게 아버지가. 맞아요? 틀려요? 맞다고 내가 인정했어요. 내가 잘못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얘기가 조금 엉뚱한 데로 가는 것 같지만 연관이 됩니다. 저희 집은 6 식구가 삽니다. 근데 돈 버는 사람은 나 하나입니다. 월급 받는 게 나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월급 받아서 다 우리 어머니도 쓰고 우리 아이도 쓰고 우리 아내도 쓰고 우리 곰돌이도 밥 먹고 삽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월급 받았으니까 그 돈이 다 누구 돈입니까? 여러분, 내 돈이에요? 우리 돈이에요? 우리 돈이에요. 전 정말 그렇게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게 가족이에요. 누가 벌었든 가족은 우리 돈이에요. 그러니까 버는 대로 쓰는 게 아니라 쓰는 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렇게 쓰지는 않지만 원칙적으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6 식구니까 하나님 거 빼고 그 11조 되는 거 다 빼고 우리 식구들이 쓰는 것 중에 6분의 1씩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 돈은 몇 분의 1이에요? 6분의 1. 6분의 1은 우리 아들 돈이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그거는 아니에요. 내가 벌었으니까 내 돈이다. 넌 내 돈 가지고 사니까 내 말 들어야 돼. 그거는 벌써 부자 관계가 아니에요. 주종 관계예요. 얼마나 치사해, 돈 가지고. 이게 참 치사한 얘기라고요. 그리고 그거는 가족의 관계를 깨는 소리예요. 내가 월급 받아서 너 내 돈으로 사니까 나하고 사는 동안은 내 말 들어야 돼? 아니요. 애들은요, 돈 안 갖다 줘도 말 이해할 거면 들어요. 돈 주니까 듣고 안 주니까 안 들어요.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버지 돈 안 줘도 들을 말이면 내가 들어요. 아버지 말이니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돈을 줬기 때문에 나하고 사는 동안은 내 말 들어야 돼. 그건 너무 폭력이에요. 그건 옳지 않은 일이란 말이죠. 조금 엉뚱한 대로 얘기가 나가는데, 우리 다 공부 시간이니까 다 유익한 거라고 생각해서 공부하려고 그래요. 저는 유산 안 남기게 하고 싶어요. 유산 안 남기게 하고 싶어요. 쓰는 만큼 쓰다가 남은 거 돌려놓고 가는 것이, 그래야 이게 회전되고 좋잖아요. 그것이 이 시대의 희년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유산을 안 남기고 가면 그게 희년의 정신이 돼서 아주 건강한 사회가 될 거예요. 그런데 저는 내가 세상 떠날 때 아이들 것에게 넌 공부시켜 주시니까 끝이야. 이건 다 내가 번 돈이니까 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간다. 안 그러려고 그래요. 유산 안 남겨준다 그럴 때요, 여러분, 내 돈만 안 주면 돼요. 6분의 1은 내 돈이에요? 우리 아이 돈이에요? 내 돈이고 또 6분의 1은 아이 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6분의 1씩은. 이 돈은 누구 돈이에요?
아이 돈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면 안 돼요. 이건 유산을 넘기고 말고 개념이 아니에요. 유산이기 이전에 이미 그 아이의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한 권리는 누구에게 있어요? 아이에게 있어요. 내 돈은 몇 분의 1만이에요? 그러니까 난 다시 말해서 죽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6분의 1씩은 아이들 주겠다는 얘기예요?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표현을 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왜? 본래 자기 거니까. 그러니까 유산을 남기든 안 남기든 내 돈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왜 애들 돈까지 빼앗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가냐. 그건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살려고 그러나 저는 6분의 1씩은 자격이 있으니까 아이들 주려고 그래요. 이게 쉽게 말하면 아이들에게 받는 달란트예요. 그걸 가지고 뭐 남기든 까먹든 건 지 마음이죠. 나는 6분의 1, 우리 아내하고 6분의 1씩 가지고 노후에 살려고 그래요. 우리 아들내미 저 와 있는데 줄려는지 모르겠지만 이 다음에 난 요구는 할 거예요. 자기 밥벌이하고 돈 벌면 내 목도 줘 그래요. 내가 돈 벌 때 너 줬으니까 이놈아 너 돈 벌 때 내 목도 줘야 돼. 뭐 안 준다고 내가 고소는 못하겠지만 난 달라 그럴 거예요. 또 우리 아이가 나한테 그거 주고 살 수 있어야 잘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받아서 그거 살려 그래요. 살다가 내가 죽을 때 이것은 얼마가 되든지 간에 자식 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고 가려 그래요. 그게 내가 생각하는 유산 안 남기기 운동이에요. 자식에게 돈 한 푼도 안 주고 다 내가 번 돈이니까 내 거니까 하나는 주고 가. 그거는 나는 월권이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죠. 이 얘기가 다 연결되는 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돈 벌어서 월급 줘서 너 밥 먹고 그랬으니까 너 내 마음대로 해야 돼. 내 말 들어야 돼. 이건 자식을 참 비참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할 일이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많이 희생해요. 돈 벌어다 밥을 먹여요. 공부를 시켜요. 당연한 일이에요. 권리 주장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내 말 듣으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말이 옳으니까 들으라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내가 너 밥 벌어 먹였으니까 내 집 사는 동안은 무조건 내 말 들어야 된다. 그 말 하면 안 돼요. 그런 생각과 자세를 가지면 교육이 불가능해져요. 왜냐하면 아이가 비참해지거든요. 비참해지거든요. 그럼 부모 생각하면 기분이 나쁘거든요. 폭군 같거든요. 치사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교육이 성립되지 않아요. 누가 돈을 벌든지 간에 가족은 동등하다. 부모와 자식의 그 예의가 있지만 인격으로는 동등한 거예요. 부모가 조언하고 가르칠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은 누가 해야 되는가 하면 본인이 해야 돼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서 결정해야지 자기 판단에 이거 노란 머리 하고 싶은데 부모가 너 내 밥 먹으니까 머리 까만 거 해. 난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나는 아이에게 너 노란 머리 너무 지나치다. 까만 머리 하면 좋겠다 하는 얘기는 말 들을 때까지 내가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집에 사는 동안 무조건 내 말 들어 나는 그 말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부모가 그런다면 나라면 염색 다시 안 해요. 나가서 깡통을 차고 나가는 한이 있어도 나는 그 밥 먹고 있을 생각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나라면 부모가 그렇게 얘기하면 나라면 말 안 들어요. 좀 나쁜지 모르지만 그래서 나는 자식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자녀 교육에 실패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설교 중에 몇 번 얘기했던 건데요. 제가 음악을 하고 싶었었어요. 제가 노래를 잘했었어요. KBS 누가 자라나가서 1등 했다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 저를 아는 사람은 누구나 내가 노래를 할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노래를 부르면 애들이 떠들질 않았어요. 제가 참 좋은 소리 가지고 있었어요. 변성기 때 목소리 관리를 잘못해서 결국 노래를 못하게 됐는데 그러나 음악을 좋아하게 됐어요. 목회를 하게 됐지만 음악을 좋아해요. 그래서 아이를 셋 낳았을 때 이거 가르쳐야지 저거 가르쳐야지 하는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수영 가르쳐준다. 왜요? 우리 어머니가 저 외아들이라고 목욕탕 밖에는 물을 한 번 했어요. 제가 운동을 참 잘하는데 수영을 못해요. 그래서 밤낮 꿈꾸면 6.25 때 물에 빠져 죽는 거, 항공 못 건너가고 뭐 이런 것만 제 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육 목표가 우리 아들 넣으면 한강 건너가야 된다. 제가 밤낮 그 한강변에 살아서 거기 산책하는데 우리 아내한테 묻죠. 우리 애들이 저거 건너갈까? 밤낮 그 소리만 하고 다녀요.
수영 이제 셋 다 가르치고 그래요. 우리 집에서 수영 못하는 거는 우리 어머니하고 저밖에 없어요. 우리 아내도 하고 애들 셋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 하나씩 악기 하나씩 해야 된다 하는 게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면 악기 하나를 선택해서 레슨 받기 시작해서 중학교 3학년까지는 레슨을 받는다. 큰 놈은 피아노 했고요. 둘째 놈은 플룻을 했고요. 셋째 놈은 바이올린을 했어요. 큰아이가 꽤 열심히 피아노를 쳤어요. 사실 하기 싫은 건데 꾸준히 했어요. 중학교가 돼도 레슨 받으러 다녔어요. 시험 때가 돼도 가라 그랬어요. 어느 날 애가 그러대. 아빠 그 중학생으로 또 시험 기간 중에 레슨 받으러 오는 애 나밖에 없어요. 그런 얘기하면 시험 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아노 잘 치는 거 중요하다. 이 다음에 내가 나한테 고맙다 그럴 거다 그랬어요. 그 참 힘들었을 텐데 고비를 잘 넘겼어요. 중학교 2학년쯤 되니까 제법 쳐요.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매일 꾸준히 치면은 제법 치는 거예요. 피아노를 즐길 만큼 됐어요. 우리 동안교회 왔는데 가족 찬양대회 한다고 5월달에 우리 보러 찬조로 나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갔어요. 그럴 때 우리 큰아이 보러 네가 반주해라 그랬어요. 내가 반주해라 그랬더니 제가 조금 엄하고 무뚝뚝하니까 제 앞에서 아니요 소리는 못했어요. 왜 아이 보러 반주하라 그랬나? 자랑하고 싶었어요. 교인들한테. 우리 아들 피아노 쳐요. 그걸 뭐 주보에 내겠어요? 신문에 내겠어요? 그럴 때 이제 반주를 시키면 야, 저 사내 자식이 피아노 치네. 김 목사 아들 피아노 잘 치네. 아무리 무뚝뚝해도 다 애비 마음은 같잖아요. 근데 이놈이 이제 저 엄마한테 뭐라 그랬는가 하면 피아노 치기 싫다 그랬다는 게. 자기도 나와서 노래 부르고 싶지 이거 피아노 치기 싫다. 근데 제 아내가 그냥 생각 없이 뭐라고 이렇게 짓눌렀는가 하면 이렇게 주저러 놨는가 하면 얘는 막 아빠가 열심히 교회라고 월급 타다가 막 밥 먹여주고 공부시켜주고 피아노 가르쳐주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 한다 그러면 되냐? 그러니까 애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 부모가 다 그렇게 말하면 애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 빚진 죄인이 돼가지고 뭐 지가 동전 한 푼을 벌었나 밥 먹여줬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가 뭐 이제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아내가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당신이 그거는 좀 지나쳤다. 그건 지나친 얘기다. 아내가 정말 그러네요. 얘기가 잘 됐어요. 제가 교회 와서 아이한테 편지를 썼어요. 엄마한테 그 얘기를 들었는데 엄마 생각에 그것은 좀 잘못됐다. 제가 나중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부모도 잘못됐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걸 괜히 체면 가지고 안 하면 교육이 불가능해집니다. 아빠 생각에 그건 엄마가 좀 지나쳤다. 엄마하고 얘기를 했는데 엄마도 동의를 했다. 그러고 내가 썼어요. 내가 나한테 빚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자녀가 부모한테 빚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건 사실이다. 그러나 내가 너한테 솔직히 얘기하는데 나도 너한테 진 빚이 많다. 이렇게 썼어요. 내가 알다시피 아버지가 외아들로 커서 형제가 없이 커서 개 고양이를 형제인 줄 알고 기르지 않았냐. 전 지금도 그러거든요. 우리 집 개는 지가 개인 줄을 잘 몰라요. 결혼하여 엄마가 너를 임신했을 때 얼마나 흥분했는지 모른다. 그러지 않겠어요? 형제 없이 크던 사람이 결혼해서 지금 아이를 갖게 됐는데 이게 보통 흥분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애 갖자마자 이름 지었거든요. 부열. 아비 부자 기쁠 열자. 우리 아이 이름이요. 김부열이에요. 근데 이렇게 쓰거든요. 애비의 기쁨이라고. 이게 내 식의 해석인지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뭐 그까지는 뭐 세금 내는 거 아니니까. 아들 낳아서 부열이라고 지었어요. 출생신고하러 갔더니 호적견이 웃더라고요. 여러분 이름에 이자 들어간 거 보셨어요? 이거 보고 희죽희죽 웃더라. 그래서 왜 웃냐? 이게 생전 처음 본데 자기 호적견 노릇하면서. 그래서 그랬죠. 이거 쓰면 세금 분이하고 그랬더니 안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자기 이름의 뜻을 알죠. 정말 내가 너를 낳고 부열이라고 짓고는 제가 정말이에요. 그때 중화동 살 때인데요. 버스에서 내려서 집에까지 걸어서 3분이에요. 천천히 가면 5분이에요. 조금 빠른 걸음을 가면 3분인데 내가 최소한 1년을 조금만 거짓말 보태면 안 보태도 거의 틀리지 않을 거예요. 거의 1년을 한 번도 걸어간 일이 없어요. 어떻게 갔을까요?
뛰어갔죠. 뛰어갔어요. 날아다녔죠. 그 3분을 걸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한 번도 걸어간 일이 없다. 내가 우리 아들 장가 가서 손주 보면 또 그럴 것 같아요. 한 번도 걸어간 일이 없다. 그때 그 1년 동안 딴 건 관두고 그 1년 동안 내가 나한테 준 기쁨, 그 행복, 그건 내가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이다. 맞죠? 그러니까 너도 나한테 빚이 있고 나도 너한테 빚이 있어. 그래서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빚 때문에 치기 싫은 피아노는 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너 피아노 안 쳐도 돼. 치기 싫으면 치지 마. 그랬어요. 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쳤어요. 억지로 쳤을까요? 기분 좋게 쳤을까요? 기분 좋게 쳤어요. 제가 나중에 이거 가지고 글을 썼어요. 제목을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자식의 은혜. 들어는 보셨는지. 많은 부모들이 그거를 몰라요. 부모의 은혜는 자식들이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아세요? 불효자도 알아요. 부모한테 못되게 그러는 애들도 알기는 이건 다 알아요. 그렇죠? 이거 모르는 애들은 사실 없어요. 그런데 자식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말이 조금 웃기는 얘기지만 예, 자식의 은혜가 있어요. 근데 자식의 은혜를 아는 부모가 몇 없어요. 근데 부모가 자식의 은혜를 알아야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알아요. 좀 감동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다 보면. 여러분 자식의 은혜가 있어요. 전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너 나한테 빚진 거 내가 빚진 게 더 많으면 많았지.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 은혜를 갚으려면 평생 밥 먹여줘도 모자란다고 생각했어요. 평생 공부시켜도 저거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한테 뭘 해주고 임마 내가 널 어떻게 길렀는데 나는 내 입으로 그 말 양심적으로 안 할 거예요. 못 할 거예요. 왜? 내가 받은 게 더 많기 때문에 내가 널 어떻게 길렀는데 그런 생각이 나한테 없어요. 내가 너 밥 먹여주고 공부시켜주고 돈을 얼마나 썼는데 이놈아 이런 소리 할 마음이 없다고. 내가 받은 게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음이 제가 아이하고 놀아주기를 합니까? 아이하고 말을 잘하게 합니까? 저는 말하는 게 싫어가지고 물어보면 편지로 대꾸 하는 사람이거든요. 전 편지를 많이 써요. 말은 하기가 싫어가지고. 근데 이게 서먹서먹하고 그럴 텐데 이날 이게 말로 홈런과 같았어요. 아이에게. 아 우리 아버지가 성격이 그래서 말은 잘 못하고 그래도 우리를 이해하는구나. 우리를 존중하는구나. 그것 때문에 자녀 교육이 제대로 됐어요. 이건 자세의 문제라고 말이죠. 자세 문제예요. 저거 자세,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 자세 하나 때문에 많은 핸디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하고 관계가 나빠지지 않았어요. 한 놈을 잡으니까 이게 세 놈이 다 잡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아버지는 우리를 이해하는 사람 이렇게 돼서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덕을 받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자식을 너 부모 은혜 몰라? 이거 주장하는 사람 되지 말고 내가 너한테 빚이 많다. 평생 갚아도 다 못 갚는다. 밥 좀 먹여놓고 내가 널 어떻게 했는데 이따 소리 하지 말라. 미안한 얘기지만 나 그런 얘기 들었을 때 나는 좀 못돼가지고 그냥 듣지 않아요. 내가 참 생각하면 어머니한테 죄송해요. 우리 어머니 한참 그럴 때 화가 나가지고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고양이도 자기 새끼는 잘 길러요. 네, 저는 성격이 못돼서 그랬어요. 그거 잘못한 거예요. 부모한테. 예 그래 그냥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럴 줄 잘 못했어요. 자꾸 내가 널 어떻게 길렀는데 그런데 아는데 나는 안다 그 말이야. 알지만 그거 가지고 부모가 자꾸 미안한 얘기지만 유세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 그걸 왜 유세하냐. 그건 다 부모는 하는 거지. 그래서 나도 이 다음에 내 자식은 그렇게 할 거예요. 고양이도 보니까 자식 잘 기릅디다 뭘. 사람이 자식한테 해주고서 뭘 자꾸 그거 가지고 싸우다가 분리하면 내가 널 어떻게 길렀는데 그러냐 그 말이야. 그건 공평치 않다 그 말이야. 싸우는 건 싸우는 거 갖고 싸우자 그 말이야. 내가 널 어떻게 길렀는데 이따 소리는 하지 말자. 내가 그건 안다 그 말이야. 내 어머니 그런 줄 아니까 평생 잘 모시고 살 테니까 그거 가지고는 얘기하지 말라 그 말이야. 나 어머니 모시고서 내가 어머니 어떻게 모셨는데 그 소리는 안 한다 그 말이야. 내가 자식을 기르면서 내가 널 어떻게 길렀는데 그 소리는 안 할 거다 그 말이지. 그거 가지고 아이를 폭력을 가하면 안 된다. 억울하게 하면 안 된다. 노엽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아이를 대등하게 동등하게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최근 앙케이트에 의하면 여러분
젊은이들 중에 70%가 자기 부모를 미워한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아이들의 70%가 부모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미워한다고 나왔어요. 근데 나는 충분히 이해해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미워한다면 여러 가지 사연이 있고 이유가 있겠지만, 내가 계속 조사해 본다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처음에 엇갈리는 일이 바로 이 자세가 틀려가지고,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나하고 사는 동안, 내 밥 먹는 동안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런 폭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자세 때문에 엇갈리기 시작해서 자녀 교육이 안 될 거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희 아버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저희 아버님이 저를 보니까 47에 낳으셨어요. 자꾸 48에 낳으셨다 얘기해 버려야 됐는데, 따져보니까 47에 낳으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학교 수의하셨어요. 여기 가까운데, 지금 신현대 아파트 들어섰지만 거기 광신상고라고 하는 데서 수의를 하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참 국민학교 중퇴 학력을 가지신 분인데, 그런데 교육을 전공한 저보다 훨씬 더 교육적이었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대해주신 것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육적인 자세를 많이 배워요. 그 중에 하나 여러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15살이 되었는데요, 처음에 땅을 하나 사게 됐어요. 우리 아버지 월급 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셈이 빨라서 계산했는데 쌀 2가마 값이 안 되더라고요. 난 밤낮 뭐 먹고 사나 이런 생각했고, 우리 아버지 월급은 쌀 몇 가마 사나 밤낮 그 생각만 했어요. 그러니까 한 2가마를 못 샀어요. 언제나 한 달 중에 한 주일을 남겨놓으면 돈이 없어요. 뭐 어떻게 사나? 버티는 거죠. 우리는 돈 없이 버티는 거 잘해요. 그러니까 쌀 사다 놓고 그냥 밥 먹고 버티는 거예요. 안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버티는 걸 잘해요. 우리 예배당 지어놓고 돈 없어서 쩔쩔맬 때 내가 제일 태평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그러더라고. 우리 목사님은 철이 없는지 믿음이 좋은지 모르겠다고. 뭐 철이 없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썩 좋은 것도 아니고 훈련이 잘 된 거예요. 난 돈 없이 버티는 걸 잘하거든요. 그래서 잘 버텨서 그래도 이렇게 살아남았잖아요. 멀쩡하게 헌당하고. 그 어렸을부터 그 훈련이 잘 됐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돈이 없어서도 버텼지만 참 살림을 잘했어요. 한 달 쓸 돈이 안 되는데 이왕 버티는 김에 며칠 더 버티고 저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한 푼 한 푼 모으다가 중학교 3학년 그때쯤 한 2학년 때쯤 된 것 같아요. 2학년 때쯤 땅을 하나 샀어요. 그게 지금 신현대 아파트에 있는 그 앞쪽에 있는 그런 거기 땅이에요. 그때 20몇 평인가 하는 집터가 하나 나왔는데 그거를 샀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14살, 15살일 때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느 날 밤중에 저녁 때 나를 그 어디 좀 가자. 그리고 땅 3군데를 보여줬어요. 요 땅 보고 요 땅 보고서는 뭐라 그러셨나? 남자 15이면 어른이다. 내가 나보다 공부도 많이 했고 똑똑하고 내가 보기엔 철이 들었다. 그러니 내가 결정해라. 이 3땅 중에 어느 거 사면 좋겠는지 내가 결정해라. 정신이 바짝 들대요. 나는 어른이라고 우리 집 전 재산인데. 나는 그 우리 어머니가 그 돈 모아서 땅 사는 걸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그러는데 그런 돈을 가지고 그 최종 결정을 나한테 주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내가 결정해서 땅을 샀어요. 난 지금도 그 자리가 어딘지 알아요. 뭐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집 짓고 있지만 내가 처음 우리 집 재산 가지고 내가 결정해서 땅 산 자리를 알아요. 잊을 수가 없죠. 저는 15살부터 철들었어요. 왜? 우리 아버지가 어른이라 그랬으니까. 가장 중요한 일에 의논했잖아요. 결정권을 줬잖아요. 근데 실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해요. 왜요? 셋 중에 아무 거 골라도 괜찮은 거 골라냈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셋 중에 1등 아니고 3등을 고를 수 있었는데 그거는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정신이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근데 그것 때문에 엄청난 이익을 번 거예요. 나도 그렇고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저하고 관계는요. 이게 네가 알면 뭘 알아. 이놈아 가서 공부나 해. 이런 소리 들은 적이 없어요. 모든 일을 의논하고 재산을 관리할 때 그렇게 제가 대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후에도 많은 갈등도 있고 뭐 싸울 때도 있고 그러지만은 저는 그때부터는 어른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모든 면에서 굉장히 발달이 빠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도 빨리 됐고 담임 목사도 빨리 됐고 뭐 이게 빨리 오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나는 15살부터 철들었거든요. 15살부터 어른 노릇했거든요. 그렇게 빨랐어요. 지금 그 양복하는 우리나라 양복에서 아마 최고 하는 양복하는 장로님이신데 그 아들아이가 야구 선수를 했어요. 중학교 때. 야구 선수 하다 보니까 공부하는 건 놓치잖아요. 기본이 놓치니까 아이가 공부를 잘 못해요. 그리고 운동하는 아이들처럼 뭐 운동하는 아이가 다 그런 거 아니라 좀 껄렁껄렁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놈이 1월 첫 주일날 고등부 올라가서 예배 드리고 오는데 이놈이 되게 기분이 좋아서 집에 들어오더래요. 뭐 걸음이 뭐 춤을 추듯이 덩실덩실 그러더래요. 저 아버지가 너 뭐 좋은 일 있냐? 아 기분 되게 좋아요. 그러더래요. 저 아버지한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요. 우리 어른이라 그랬어요. 아버지도 잘 알아두세요. 저 아버지가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그 애들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너는 어른이다. 내가 너를 아이로 상대하지 않는다. 설교 쉽게 안 해. 떠들려면 떠들어. 지가 어른인데 떠드나? 뭐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렇게 하면 돼요. 그 아이가요. 그 공부한 기본을 놓쳐서 대학 가기가 사실 어려웠어요. 근데 어른 대접하고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서 아이가 잡힌 거예요. 그러더니 공부하고요.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나중에 대학 가서 교수 조교 노릇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어디까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장로님은 나한테 은인이라 그래요. 그 아이를 어떻게 바로 잡아줬나? 넌 어른이야. 아이를 네가 뭘 알아?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넌 어른이다. 여러분 자녀들을 좀 믿으세요. 실수 좀 하면 득감당 해주면 되잖아요. 뭘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지 말고 물어보세요. 의논하세요. 네 생각은 어떠냐? 그래 봐야 돼요. 실수해도요. 아이들 절대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크게 실수 안 해요. 여러분 가끔 텔레비전에 그 소년 소녀 가장 나오잖아요. 12살 난 아이들도요. 막다른 골목에 밀어놓으면 어른 노릇 그대로 해요. 모르세요? 애 취급하니까 애 노릇하죠. 어른 노릇해야 할 상황으로 밀어넣으면 12살이면 어른 노릇해요. 살림을 해요. 자기 동생 잘 길러서 훌륭하게 키워야 하지 않은 엄마 같은 소리 해요. 소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해요. 그것을 우리가 너무 무시하고 네가 뭘 아냐 이제 조그만 게 어린 게 철없는 것이 무시하고 애들이 실수하죠. 애들이니까 생각이 좀 유치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밤낮 무시해요. 그러니까 넌 내 말 들어야 돼. 예, 부모 말 듣는 게 더 정확하지요. 그러나 좀 실수하는 것 같아 보이고 미숙해 보여도요. 내가 결정해라. 네 생각은 어떻냐. 의논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 교육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들 쭉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무시하지 말고 한 인격으로 대화해 주라 그 말이죠. 아이를 인격으로 인정해주고 신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조언은 할 수 있지만 결정은 누가 해야 될까요? 모든 일을 결정할 때 모험을 좀 하세요. 모험을 하시지만 누가 결정하도록 자기의 일은 자기가 결정할 수 있도록 부모가 최대한으로 도와주세요. 부모 보기에 좀 실수하는 것 같아도 좀 참을성을 가지고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실수하면은요 믿어주면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고쳐요. 그걸 왜 실수할 걸 빤히 알면서 실수하게 내버려 둡니까? 그게 훨씬 더 빨라요. 훨씬 더 유익이에요. 스스로 잘못한 거 알고 고치면 다음에는 실수 안 해요. 부모가 가르쳐주면 실수 안 하지만 그건 죽을 때까지 부모가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모든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주기 시작하면은요 이런 문제가 생겨요. 착한 아이들, 성격적으로 착한 아이들은요 어떻게 되나 죽을 때까지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마마보이가 돼요. 자기 혼자는 아무것도 결정 못해요. 엄마 어떻게 해야 돼? 아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죽을 때까지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착한 아이들은 마마보이가 돼요. 좀 의식이 있고 성깔이 있는 아이들, 그건 악한 아이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조건 부모가 결정해 주는 대로 순종하는 아이는 착한 아이라고 그러고 자기 고집이 있는 아이들은 나쁜 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사실은 그건 나쁜 아이가 아니에요. 성격이 있는 아이고 자기 주관이 있는 아이죠.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은요 반발하게 될 거예요.
저는 그런 성격의 아이였어요. 무조건 저가 말 안 듣는데. 내가 그래도 우리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중3 때 내가 어른이다 그랬으니까 나는 잘 컸죠. 내가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그랬으면 나는 크게 충돌하고 엇나갔을 사람이에요. 나는 내가 생각으로 동의하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해서 들은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납득이 돼야 뭘 어떻게 하지 강제로 하지 말아라. 공부도 납득이 안 되고 강제로 외우고 하는 거 싫었어요. 뭐 내가 생각해서 하는 공부는 잘했어요. 무조건 암기하는 건 싫었어요. 모르고 외우는 건 싫다 그 말이에요. 무조건 하는 건 싫다 그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뭐 그랬지만 실수한 것도 있지만 덕본 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둘 중에 하나라 그러면 착하면 마마보이가 될 것이고 성격 있는 아이들은 반발을 해서 잘못되게 될 터인데 여러분 제발 아이들을 좀 인격으로 존중해주고 믿어주고 실수하게 내버려두라. 제가 91년도 동안교회 부임하면서 장로님들에게 첫 번째 요구한 게 뭔지 아세요? 나 실수할 기회를 좀 주세요 그랬어요. 실수하면 1년이면 바로 잡습니다. 사사건건 저거 해가지고 실수도 못하게 얘기하면 난 목회 못합니다. 내가 양심껏 소심껏 잘할 테니까 실수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 요구했고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걸 받아주셨죠. 내가 우리 동안교회 장로님들 평생 감사해야 될 것 있어요. 제가 만 40에 여기 왔을 때 장로님들이 뭘 해준 줄 아세요? 장로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 하는 일에 무조건 3년만 반대하지 말아보자. 내버려 둬보자. 그러면 무조건 따라가고 도와줘보자. 마음 변할까봐 장로님들이 이름 쓰고 도장 찍고 해가지고 준비해. 3년에 하고 싶었던 일 다 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그게 맞아떨어져서 동안교회가 그래도 이만큼 된 거예요. 저는 만일 그렇게 목회 안 해줬으면 숨 못 쉬고 죽었을 거예요. 뭐 죽든가 떠났든가 살았으면 떠났고 안 떠났으면 죽었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열어주니까 되잖아요. 교회도 그렇고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나 너 믿어. 해봐. 잘못하면 내가 고쳐줄게. 근데 그게 하나님의 시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에 운명이 없다는 거 아세요? 팔자가 없어요. 미신은 인생을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한다라고 하면은요, 집을 신이 마음대로 지어놓고 넌 여기 살아 저기 살아 그게 운명과 팔자예요. 그 집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제사 드리고 뭐 이렇게 빌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집 바꿔주세요. 평수 늘려주세요. 이렇게 그걸 운명과 팔자라 그래요. 근데 기독교의 하나님은요, 집을 지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먼저 아세요? 집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뭘 주시는 줄 아세요? 자유를 주세요. 그리고 내 인생의 집은 내가 한번 지어보거라 그러셔요. 그래서 기독교에는 이게 가능해요.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하는 컨셉이 생겨요. 미신에는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컨셉이 없어요. 집은 본래 신이 짓는 거고 우리는 가서 제사만 드리는 거니까 신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집 바꾸는 게 일이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운명과 팔자를 주시지 않으셔요. 자기 나름대로 마음껏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자유를 주셔요. 내가 지어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난 모른다 이제는. 이젠 네가 망가뜨려도 네 책임이고 난 책임 안 져. 그러는 분이 아니에요. 능력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걱정하지 마. 실수하면 도와줄게. 다시 기회 줄게. 하나님이 여기 딱 버티고 서서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잘못한 건 내 책임이야. 내가 도와줄 테니까 마음대로 한번 해봐. 이게 기독교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자녀 교육도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하시는 식대로 해야 돼요. 부모는 먼저 하세요. 너 내 말 들어야 돼. 그게 아니에요. 너 내가 생각해서 살아. 잘못 생각해도 괜찮아. 고치면 되니까. 너 실수하면 아버지가 도와줄게. 애비가 뭐 하는 사람이냐? 자식 실수한 거 갖다 책임져주고 밀어주고 하는 거 아니냐? 아버지가 도와줄 테니까 너 살아. 아버지 없이 내 마음대로 살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울타리 역할 해줄 테니까 너 안에서 자유해. 여러분 이게 기독교에 있어서 이 자유의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게 그 아이의 인격을 인정하고요. 그 아이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에요. 이거는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유를 줘야 돼요. 저희 큰아이가 우리 아이 자꾸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한동대학을 갔죠. 1학기를 잘 마치고 이제 방학을 끝냈는데 2학기 등록하고 돌아가려고 그랬는데요.
이놈이 학교를 돌아가지 않고 심각하게 와서 아버지 그래요. 은원 드릴 일이 있습니다. 뭐냐 했더니 재수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요. 제가 한동대 나름대로 뜻이 있어서 보냈는데 아이들도 그 동하고 갔는데 이놈이 가서 한 학기를 하고서는 좀 마음이 바뀌었어요. 재수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재수해서 다른 학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제법 자기 딴에는 공부를 좀 하나 했는데 친구 만나면 너 어느 학교 갔냐? 그렇게 하면 한동대 갔다 그러면 이게 누가 알아듣나? 그거 어딨냐? 포항에 있다. 그렇게 하면 뭐 설명할 길이 없이 지방 삼류대학이라. 뭐 그랬던 거거든. 내 느낌에. 뭐 또 학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자기 재수해서 약간 더 좋은 학교 가고 싶다. 그랬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때 그것이 옳지 않은 생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옳지 않다고 나는 생각했어요. 아이도 내가 반대할 줄을 알고 그 얘기를 했어요. 내 생각은 한동대 계속 가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일은 옳지 않다고 나는 생각했고 아이가 그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나한테 물었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는 지금도 한동대를 계속 하는 일이 그 당시에 제 생각은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안 돼, 인마 한동대 가야지. 잔소리 말고 내려가. 그러지 않았어요. 내 문제니까 내가 기도하고 결정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조금 뜻밖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생각 가지고는 빤히 아는데 그걸 고집하지 않고 내가 결정해라. 자기는 지금 재수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걸 알면서도 그러죠. 그러니까 얘가 한번 확인해요. 내가 생각하고 재수한다 그렇게 하면 재수를 시켜주실 겁니까? 여러분 아시죠? 나는 재수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 근데 자기가 재수를 결정하면 내 뜻을 꺾고 재수를 시켜줄 겁니까?를 물었어요. 제가 시켜주마. 내가 결정하면 시켜주마 그랬어요. 저는 아이가 그게 실수라 그래도 아닐 수도 있고 실수라 그래도 실수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아이가 마음이 반듯하면 실수해도 나중에 고쳐요. 한 1, 2년 늦어지겠죠. 그게 빠른 거예요. 자기가 실수할 기회를 가지고 실수해보고 잘못돼서 바로 잡으면 그게 훨씬 더 빠른 거고 유익한 일이었어요. 이 아이가 사흘 기도한다고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내려와서 한동대 가겠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내려온 게 아니라 기도 중에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응답을 받았어요. 이 아이가. 근데 그 구절도 아주 절묘한 구절을 찾았고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어요? 내가 내 아이에게 왜 재수를 하지 않고 한동대로 내려가야 되는가를 설명해 주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어요. 첫째, 둘째, 셋째. 근데 내가 설명 안 했는데요. 그놈이 자기 입으로 첫째, 둘째, 셋째 그랬어요. 자녀에게 기회를 주어야 돼요. 정말 그때 잘못 판단해서 재수를 했다 그랬나 시켰을 거예요. 뭐 또 그 길로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여간 자기 일의 결정은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결혼 때문에 부모하고 사이 나빠지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저도 우리 어머니가 그냥 결혼 반대해가지고 얼마나 죽을 고생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은 어머니 마음대로 장가를 갔어요. 내 마음대로 갔어요. 내 마음대로 가죠. 어머니 마음대로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웬만하면.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 그러는데 괜히 쓸데없이 싸우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도 몇 가정 몇을 봤는데요. 부모 대단한 부모가 있대요. 아이들을 쥐고 지 맘대로 하는 부모가 있어요. 내가 보니까 부모가 잘못됐어요. 애가 너무 불쌍해. 그래 몰래 그 아이들 편 들어줬어요. 결국 살살 공작해서 그 아이들 시집장가 보냈죠. 목사가 나서서 하니까 부모도 좀 말을 좀 듣고 그렇게 해서 그 아이 편 들었어요. 내가 이제 그런 일을 지켜보면서 야, 아이가 불쌍하다. 자세한 얘기는 못하겠어요. 아이가 불쌍하다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그때 영국 집회 중이었는데 전 집회 나가면 아이들한테 편지를 잘 써요. 시차 때문에 잠이 일찍 깨잖아요. 새벽녘에. 저는 시차 극복하는 방법, 잠이 깨면 잠 안 잔다. 그걸 자려고 애쓸 필요 없거든요. 그냥 그때 편지 써요. 그때 편지를 많이 썼어요. 그때 큰 아이한테 내가 이런 편지를 썼어요. 그런 얘기 잠깐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나는 좋아할 거다. 내가 결정하는 여자가 내 며느리가 될 거다. 나 약속하마 그랬어요. 나 정말 우리 아이가 심사숙고하고 기도하고 결정하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그날 마음 먹었어요. 내 며느리 인정할 거다.
뭐 나도 내가 좋아하는 여자와 결혼한 것처럼 내 아들도 자기 아내는 자기가 결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마음으로 약속하고 결정했어요. 정말 지킬 거예요. 정말 지킬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무조건 아이들 이해하고 저거 하면은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요 부모의 입장을 존경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부모에게 조언을 구해요. 사실은 부모 뜻대 부모가 뭘 가르쳐 주려고 하면 차라리 결정권을 아이에게 주어야 그 결정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얘기하고 얘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대학에서 교수님들과 학생들 사이에 좀 갈등이 생겼어요. 그 갈등이 심화되니까 그 둘이 모여서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걸 정리한 글을 내가 뽑아서 누가 뽑았기에 쭉 읽었어요. 교수님들이 아이들에게 한 말을 보는데 제가 제일 걸리는 단어가 하나가 있었어요. 부모의 입장에서 뭐 이건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글을 쓰고 싶었어요. 부모의 입장을 버리십시오. 그래야 아이들과 말이 됩니다. 너무 파격적이죠? 이 부모의 입장이라는 것이 자식을 잡아요. 차라리 그걸 포기하면 아이들이 부모의 입장을 세워줘요. 부모의 입장을 가지고 아이들을 누르기 시작하면 대화가 되지를 않아요.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파격적인 말인 것 같지만 부모의 입장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입장에 서는 건가 하면 자식의 입장에 서보는 거예요. 자식의 입장에 서면은요, 자녀들이 부모의 입장에 서요. 아까 제가 자식의 은혜 얘기를 했죠. 제가 자식의 은혜를 얘기하니까 우리 아이가 부모의 은혜를 얘기하던데요. 생각하던데요. 그게 역수예요. 내가 자식의 입장에 서면 자녀들은 부모의 입장에 서요. 부모가 부모의 입장에 서면 자식은 자식의 입장에 서요. 그렇게 하면 골이 깊어져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너 속에서 밥 먹이고 고생했는데 깨끗이 잊어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내가 보니까 고양이가 사람보다 새끼를 더 잘 길러요. 자랑할 것 없어요. 당연한 일이죠. 그놈을 위해서 죽는다고 해도 자랑할 것 없어요. 분리할 때 써먹지 마세요. 여러분 제발 좀. 그러면 애들이 비참해져요. 여러분 내가 너 저랬으니까 나하고 사는 동안은 내 말 들어야 돼. 그 생각을 포기하세요. 그렇게 하면 말 안 들어요. 너는 내 삶의 주인이니까 기도하고 결정해라.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하면 와서 아이들이 물어요. 엄마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 어떻게 하면 되죠? 친구 될 수 있어요. 부모의 입장을 버리고 자식과 대화할 수 있는 부모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